안에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나오라고.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나도 잘해보고 싶었다고. 나 좀 살려줘.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카페 안쪽 작은 사무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경수 씨, 원두값 4개월째 안 갚고 있잖아요. 오늘 안 주면 고소합니다. 임대료는 지금 6개월째 밀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12만 원. 원두 대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는 1000만 원이 넘게 밀렸어요. 세금 공과금도 예외는 아니었죠. 61살.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 출신. 퇴직금 4억 원을 받은 사람이 새벽 4시에 카페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간 지 사흘째였습니다.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수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퇴직금 4억 원에 저축 7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노후가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빚이 1억이 넘습니다. 카페는 폐업 직전이고 집 전세금 3억 원도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커다란 행운과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년 겨울 32년 다닌 회사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었어요. 마케팅 본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날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배웅해 줬어요.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는데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구나. 다음 날부터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어요. 알람을 맞춰야 할 이유도 없었고 양복을 꺼낼 일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면 정장이 15벌 걸려 있었지만 그냥 먼지만 쌓였어요. 서랍 속에는 명함이 500장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경수 마케팅 본부장. 그 5글자가 적힌 명함을 건네면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후배들이 제 결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평일 낮에 집에 있으니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볼 게 없었고 책을 펴도 한 줄도 안 들어왔어요. 점심때가 되면 아내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식탁에 마주 앉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장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평일 낮에 마트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는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일 낮에 마트에 있는 61살 남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적립카드 있으세요? 예전 같았으면 비서가 다 알아서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직접 지갑을 뒤져야 했습니다. 뒷사람이 기다리는 게 느껴져서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심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허했어요. 32년 동안 저를 정의하던 직함이 사라지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전 직장 후배가 승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친구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저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카페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내가 접시를 닦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뭐라도 해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요. 카페.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커피를 좋아했어요. 회사 다닐 때 하루에 4잔씩 마셨습니다. 임원실에서 마시던 에스프레소 맛이 떠올랐어요. 진한 향과 적당한 쓴맛.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카페를 한다. 내가 사장이 된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원두 향기, 손님들이 들어오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 다시 누군가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집 근처 카페를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카페 진지하게 한번 알아봐요.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같이 알아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창업, 프랜차이즈 카페 성공 사례. 검색창에 온갖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성공한 카페 사장들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월 매출 3천만 원, 순수익 1,000만 원. 그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능할 것 같았어요. 32년 동안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했는데 카페 하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제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브랜드 전략도 짜봤고 소비자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작은 카페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도전 나쁘지 않잖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카페 창업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말이에요. 일주일 뒤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입구에 들어서니 형형색색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킨, 분식, 편의점, 그리고 카페. 수십 개 브랜드가 저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카페 부스들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어떤 곳은 가격이 너무 비쌌고 어떤 곳은 시스템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러다 커피드림이라는 브랜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부스가 다른 곳보다 컸어요. 실제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 향이 풍겼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다가와 시음용 커피를 건넸어요. 맛을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스 안쪽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희를 향해 걸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드림 영업팀장 김태훈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도 제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지갑에 든 명함은 이경수 마케팅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직함이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말했어요. 이경수입니다. 카페 창업을 알아보고 있어요. 김태훈 팀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마케팅 본부장 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김 팀장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장님 같은 분이 딱 저희가 찾던 분이에요. 이쪽 앉으세요. 그가 부스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여직원이 얼른 의자를 빼주더군요. 김 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커피드림은 지금 전국에 280개 매장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60개 매장이 새로 오픈했어요. 성장률이 업계 1위입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카페 인테리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세련된 조명, 우드톤 가구, 초록색 식물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끌렸어요. 저도 저런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김 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페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하면 아직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특히 사장님처럼 마케팅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32년 쌓은 경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김 팀장이 화면을 넘겼어요. 지금 강남역 인근에 황금 매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새 팀이 보러 왔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위치를 보여드릴까요? 지도가 나왔습니다. 강남역에서 도보분 거리였어요. 주변에 오피스 빌딩이 즐비했고 대학교도 가까웠습니다. 일 평균 유동인구가 3만 명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사람이 넘쳐나요? 김 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매출 자료를 보여줬어요.
월 평균 매출 3,500만 원. 원두가, 인건비, 임대료 다 빼고 순수익이 월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년이면 1억 4천만 원이에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1년에 1억 4천만 원. 2년이면 2억 8천만 원.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어요. 옆에 앉은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투자금 말씀드릴게요. 권리금이 1억 원입니다. 입지가 좋다 보니 권리금이 좀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은 평수에 따라 다른데 이 매장은 25평이니까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더하기 7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퇴직금이 4억 원 있었고 저축이 7천만 원 있었습니다. 합치면 4억 7천만 원. 2억 2천만 원을 투자해도 2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노후 자금으로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매장은 이번 주 안에 결정 나올 겁니다. 다른 분들도 관심 많거든요. 먼저 계약금 넣으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 보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위치도 좋고 숫자도 맞고 브랜드도 큰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투자금 2억 2천만 원, 월 순수익 1,200만 원. 2년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었어요. 61살에 시작해서 63살에 본전 뽑고 70살까지 8년 동안 운영하면 9억 6천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어요. 마케팅 경력도 있으니 홍보는 제가 직접 하면 됐습니다. 손님 응대는 아내가 잘할 거고요.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해봅시다. 저 정도 위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할게요. 김태훈 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이경수입니다. 어제 본 강남역 매장 하고 싶습니다. 계약 진행하면 될까요? 김 팀장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아, 사장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신 거예요. 내일 본사로 오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와 마주 봤습니다. 시작이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떨려요.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 나도 사장이 되는구나. 다시 명함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경수 사장.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어요. 내일 본사 가려면 정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옷장에서 6개월 동안 먼지만 쌓이던 양복을 꺼냈어요. 다시 입으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오전 커피 드림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 10층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로비가 나왔습니다. 벽면에는 전국 매장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은은한 재즈가 흘러나왔어요. 김태훈 팀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할게요. 복도를 지나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계약서부터 보시죠. 가맹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후에 재계약하시면 되고요. 로열티는 월 매출의 5%입니다. 5%라는 말의 계산이 빨리 됐어요. 월 매출이 3,500만 원이면 175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본사 브랜드를 쓰는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김 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희 커피드림은 통일된 인테리어를 유지합니다. 그래야 브랜드 이미지가 살거든요. 본사 지정 업체에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어제 7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 인테리어가 7천만 원이고요.
근데 이 매장은 기둥이 하나 있어서 구조보강이 필요합니다. 그게 1,500만 원 추가되고요. 그리고 간판은 특수 제작이라 5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2천만 원이 순식간에 추가됐습니다. 7천만 원이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잠깐만요. 어제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제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김 팀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제는 기본 견적만 말씀드린 거고요. 현장 실사를 해보니까 추가 공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난감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기는 아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천만 원으로 진행하죠. 제가 말했어요. 김 팀장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럼 다음은 장비 얘기를 할게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본사 지정 모델을 쓰셔야 합니다. 커피 맛을 균일하게 유지하려면 같은 기계를 써야 하거든요. 화면에 에스프레소 머신 사진이 떴어요. 이탈리아제 상업용 머신이었습니다. 가격이 3,500만 원입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3,500만 원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중고는 1,000만 원대던데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중고는 AS가 안 됩니다. 카페에서 머신이 고장나면 그날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신품을 쓰셔야 본사에서 즉시 AS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신품 사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넘겨봤어요. 정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본사 지정 장비를 신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어제 대충 흘러봤을 때는 못 봤던 문구였어요. 그리고 원두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원두는 본사에서 공급합니다. 월 최소 구매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어치는 구매하셔야 합니다. 4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매출에 따라 조절할 수는 없나요? 김 팀장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본사 정책입니다. 대량 구매로 원두 가격을 낮추는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가맹점이 똑같이 적용받는 조건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인테리어 9천만 원, 에스프레소 머신 3,500만 원, 여기에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5천만 원. 합치면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2억 2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김 팀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POS 시스템하고 테이블, 의자 같은 집기류도 본사 지정 제품 쓰셔야 해요. 그게 대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또 2,5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총 3억 원이 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제 들었던 금액의 거의 1.5배였습니다. 팀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얘기랑 너무 다르잖아요. 김 팀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견적은 계약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이렇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매장 어제 다른 분도 계약금 넣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사장님 경력을 높이 사서 이틀 기다려드리는 겁니다. 내일까지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아까웠어요. 그리고 월 순수익 1,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투자금이 3억 원으로 늘어났어도 2년 반이면 본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팀장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계약금은 3천만 원 입금하시면 되고요. 잔금은 인테리어 시작 전에 주시면 됩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3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4억 원, 저축 7천만 원. 3억 원을 쓰면 1억 7천만 원이 남았어요. 어제보다 8천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강남역 근처 매장 앞에 서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이곳이 내 카페가 되는구나.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들어갔어요. 인부들이 벽을 뜯어내고 바닥을 까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현장 소장이 헬멧을 쓰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현장 확인하러 오셨어요?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장님? 돌아보니 전 직장 부하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제 팀에 있던 최민수였어요. 당시에는 대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민수야? 여기서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최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지금 인테리어 회사 다녀요. 여기 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을 살폈어요. 본부장님은요? 여기가 본부장님 매장이세요? 응. 카페 하나 차렸어. 요즘 은퇴하면 다들 하잖아.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창업하시면 자유롭잖아요. 그의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어딘가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민수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저 일 보러 가볼게요. 공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인부들한테로 갔어요. 혼자 남겨진 현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지? 떳떳한 창업인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32년 대기업 본부장이 카페 창업.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최민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동정? 아니면 우월감?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나와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최민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본부장님은요? 여기가 본부장님 매장이세요? 그 물음표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대답했지만 아내 눈빛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억 원.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 걸까?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본사 지정 업체, 본사 지정 장비, 본사 지정 원두.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괜찮아. 본사가 큰 곳이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거야. 월 순수익 1200만 원이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비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 뒤 카페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강남역 근처 25평 매장.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원두향이 풍겼어요. 우드톤 테이블, 초록색 식물, 따뜻한 조명.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아내가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여보, 정말 멋지다. 우리 카페 같지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김태훈 팀장이 오픈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메뉴판 디자인, POS 시스템 교육, 원두 관리법.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생각보다 할 게 많았습니다. 직원도 2명 뽑았어요. 2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 2이었습니다. 한 명은 오전 근무, 한 명은 오후 근무. 시급 10,000원씩 하루 8시간이면 한 달에 한 명당 220만 원 정도였어요. 2명 합쳐서 45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드디어 오픈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매장으로 갔습니다. 오전 6시 반에 도착하니 아직 어두웠어요. 불을 켜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예열했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조용한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원두를 갈아서 첫 잔을 뽑았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었어요. 오전 9시 정식 오픈 시간이었습니다. 유리문에 오픈 현수막을 걸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네요. 저도 떨렸습니다. 첫 손님은 오전 9시 20분에 들어왔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서 손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가 주문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못 잡을 뻔했어요.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4,500원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POS기를 찍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첫 매출 4,500원. 그게 시작이었어요. 오전에는 손님이 띄엄띄엄 왔습니다. 1시간에 3명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직장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노 3잔, 카페라떼 2잔, 카푸치노 1잔. 머신 앞에서 정신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손님이 뚝 끊겼어요. 매장이 텅 비었습니다. 아내와 의자에 앉아서 숨을 돌렸어요. 힘들다.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녁 5시부터 다시 손님이 늘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었어요. 테이크아웃 주문이 많았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았어요. 첫날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150만 원이었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던 일 매출은 100만 원이 넘어야 월 3천만 원이 나오는데 150만 원이면 월 4,500만 원 정도였어요. 예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김 팀장한테 전화했어요. 팀장님, 오늘 오픈했는데 매출이 1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김 팀장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사장님, 첫날이잖아요. 초반에는 다 그래요. 인지도가 쌓이면 손님이 늘어납니다. 석 달만 지나면 안정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석 달.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매장 도착. 청소하고 머신 예열하고 재료 준비. 오전 9시 오픈해서 밤 10시 마감. 집에 돌아오면 11시였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올랐어요. 하루 평균 180만 원 정도. 한 달이면 5,400만 원. 그래도 목표치인 3,5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한 달 정산을 했어요. 매출 5,400만 원에서 원두값 400만 원, 우유값과 기타 재료비 800만 원, 인건비 450만 원, 월세 350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 200만 원, 본사 로열티 270만 원. 다 빼니까 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수익 330만 원. 예상했던 1,200만 원의 4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서 장부를 봤습니다. 아내 얼굴이 어두웠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 언제 본전 뽑아요? 3억 원인데 한 달에 300만 원씩이면 100개월이에요. 8년 넘게 걸려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 손님이 더 늘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낯이 익었어요. 전 직장 후배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후배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문이 났구나. 본부장 출신이 카페 차렸다고. 그날 이후로 간간히 아는 얼굴들이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커피를 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어요. 들어온 사람들 눈빛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호기심?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불편했어요. 한 번은 전 직장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경수 형, 오랜만이야.
여기서 카페 차렸다며? 밝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응. 요즘 은퇴하면 다들 하잖아. 뭐라도 해야 하니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하다. 나도 나중에 퇴직하면 뭐 할지 고민인데. 형이 먼저 도전하니까 본받고 싶어. 팀장이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사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내어주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4,500원. 예전에는 팀장이 제 앞에서 보고서를 올렸고 저는 그걸 결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한테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나간 뒤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달째, 3달째가 지나갔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올랐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월 평균 6천만 원 정도. 순수익은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365일 중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에도 매장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어야 했어요. 혹시 몰라서.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목이 아프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컵을 들고 우유를 스팀하다 보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 거였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해서 월 500만 원을 버는 장사.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손님이 더 늘면 되겠지. 그런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4개월째 되던 6월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 음료 주문이 늘었어요. 여름 성수기라고 들었으니까 매출이 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이틀에 한 번씩 쏟아졌습니다. 길거리 유동인구가 확 줄었어요. 비 오는 날은 매출이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야 했어요. 손님이 없어도 매장을 시원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더워 보여서 안 들어왔거든요. 전기세가 3배로 뛰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이 나왔어요. 7월 정산을 했습니다. 매출은 5천만 원으로 오히려 떨어졌고 전기세가 폭증해서 순수익은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월 말 김태훈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다음 달부터 가을 신메뉴 출시합니다. 단호박 라떼, 고구마 라떼 이런 거요. 재료는 본사에서 공급하니까 주문하세요. 신메뉴요? 지금 매출도 안 나오는데 새로운 재료까지 사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본사 지침입니다. 전국 매장이 동시에 시행하는 거예요. 안 하시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호박 페이스트, 고구마 페이스트, 새 시럽들, 재료비로 200만 원이 추가로 나갔어요. 그런데 신메뉴는 잘 안 팔렸습니다. 한 달에 10잔 정도? 재료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야 했어요. 9월이 되니까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여름보다는 손님이 늘었지만 전기세는 여전히 높았어요. 매장 안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냉난방을 계속 틀어야 했습니다. 10월,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추워지니까 따뜻한 음료 주문이 늘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추운 날 사람들은 밖으로 안 나왔어요. 강남역 유동인구는 여전히 많았지만 카페에 들어오는 비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다들 빨리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평균 2천만 원 정도. 고정비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직원 한 명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올 근무 아르바이트생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했지만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내와 둘이서 매장을 돌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교대 없이 일했어요. 화장실 갈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한 명이 카운터를 보고 한 명이 청소하고 설거지했어요. 아내 손목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찜질을 해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 아까워요. 그냥 파스 붙이면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원비도 못 쓰게 만든 제가 한심했어요.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출이 필요했어요. 원두값 4개월치가 밀렸고 월세도 2개월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도 밀려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일했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익숙한 로비였어요. 예전에는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점이었지만 같은 은행이었어요. 대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제 서류를 검토했어요. 신분증, 통장 내역, 소득 증빙 서류. 하나씩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연체 기록도 있고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거예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신용도로는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기각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상담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본점에 승인 요청 넣어 볼게요.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이 거절됐다는 통보였어요. 신용등급 미달. 그 네 글자가 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32년 동안 일했던 은행. 제가 수백 명 직원을 관리하고 수천억 원 대출을 결제했던 그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을 거절당했어요. 은행을 나와서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대출 안 됐어.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세는요? 원두값은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을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신용카드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연 20%였어요. 1,0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 이자가 160만 원이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어요. 원두업체한테 밀린 돈을 갚았습니다. 겨우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게 뻔했어요. 12월 정산을 했습니다. 매출 2천만 원, 지출 2,500만 원. 500만 원 적자였어요. 여기에 카드 이자 160만 원까지 더하면 66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해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수익을 다 합쳐도 2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달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거 접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는 더 큰 빚만 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접으면 투자금을 하나도 못 건지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1년? 2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투자 결정이 잘못됐나? 아니면 운영을 잘못한 건가? 대기업에서 32년 일한 경력이 이렇게 쓸모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작은 카페 하나 제대로 못 굴리다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전부 잃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걸 말이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초였어요. 매장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새해 분위기도 무색하게 손님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태훈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많이 저조하시네요. 본사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겨울이라 그런 것 같은데 봄 되면 나아지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낮은 건 계절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장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SNS 마케팅은 하고 계세요? 전단지 돌리기는요? 이벤트는요? 본사에서 가이드 다 드렸는데 실행을 안 하시면 매출이 안 나오죠. 저는 하루 16시간 일하고 있어요. 대체 뭘 더 하라는 겁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 팀장 목소리는 차가워졌어요. 사장님, 저희는 시스템과 브랜드를 제공했습니다. 운영은 사장님 몫이에요. 매출이 안 나온다고 본사 탓하시면 곤란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시스템? 브랜드? 비싼 돈 받아가면서 제대로 된 지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매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커피 드림이 오픈했어요. 똑같은 간판, 똑같은 메뉴, 똑같은 인테리어. 김태훈 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근처에 같은 브랜드가 또 생겼어요. 상권이 완전히 겹치잖아요. 김 팀장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사장님, 그건 저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계약이거든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정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본사는 상권 중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가맹점 간거리 제한 없음. 이건 사기잖아요. 같은 브랜드끼리 경쟁하라는 겁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김 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 넣으세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0m 떨어진 곳. 손님들은 둘 중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매출이 반으로 쪼개질 게 뻔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어요. 커피드림 가맹점주 모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게시판을 읽어 내려가는데 충격적인 글들이 가득했어요. 본사가 예상 매출을 부풀렸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근처에 같은 매장 또 생겨서 망했습니다. 본사 상대로 소송 준비 중입니다. 원두 강제 구매 때문에 재고가 썩어갑니다. 모두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속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맹점주가 쪽지를 보내왔어요. 사장님, 저도 3억 날렸습니다. 지금 폐업 준비 중이에요. 계약서 검토해 보셨어요? 위약금 조항 보세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도의 지시 위약금 조항. 5년 계약 중 1년 이내에 지시 5천만 원, 2년 이내에 지시 3천만 원. 지금 폐업하면 5천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인테리어도 못 팔고 위약금까지 내야 했어요. 완전히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본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맹점주입니다. 본사 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예상 매출이 너무 부풀려졌고 상권 중복도 심각합니다. 이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상담원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고객님,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토 회신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탈했어요.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주한테 돈을 받아가고 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위약금, 상권 중복 본사의 태도. 다 말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버텨요? 아니면 접어요? 모르겠어. 뭘 해도 손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2월 중순이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카운터를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대답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몸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푹 쉬셔야 합니다. 쉴 수가 없어요. 카페 문 열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병원에 하루만 있고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고 매장을 비울 수 없었어요. 링거 맞은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6개월 만에 10kg이 빠졌어요.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계산을 해봤습니다. 투자금 3억 원, 누적 손실 2천만 원, 카드비 1,500만 원, 밀린 원두값 800만 원. 전부 합치면 3억 2,30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위약금 5천만 원까지 더하면 3억 7,300만 원. 폐업해도 이 정도 손실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전세금 3억 원 중에 반밖에 안 남았어요. 망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망한 거였어요. 계속 버티면 조금씩 손해보면서 죽고 폐업하면 한꺼번에 큰 손해보고 죽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폐업이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위약금을 내고 밀린 돈을 갚고 폐업하기로 했어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폐업이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3월 초였어요. 본사에 통보하고 위약금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원두업체한테 밀린 돈 800만 원도 갚았습니다. 건물주한테 밀린 월세 2개월치 700만 원도 갚았어요. 카드비 1,500만 원도 갚았습니다. 전부 합쳐서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7천만 원. 전세금 3억 원 중에서 2억 3천만 원을 쓴 거였어요.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 1억 원에 샀으니 절반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었어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강남역 근처 황금 입지라던 그 자리가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안 왔어요. 결국 3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1억 원짜리를 3천만 원에 7천만 원 손해였어요. 인테리어는 건물주가 다 가져갔습니다.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며 그냥 두고 나가라고 했어요. 9천만 원짜리 인테리어가 공짜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중고로 팔았습니다. 3,5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2,700만 원 손해였어요. 전부 계산해 봤습니다. 투자금 3억 원, 위약금 5천만 원, 누적 적자 2천만 원, 카드이자 500만 원. 합치면 3억 7,500만 원을 쓴 거였습니다. 회수한 돈은 권리금 3천만 원, 머신 800만 원. 합쳐서 3,800만 원. 순손실 3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퇴직금이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남은 돈은 전세금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 그것도 전세금이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폐업 마지막 날이었어요. 3월 말이었습니다. 매장을 정리했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건물주가 가져갔고 저희는 개인 물건만 챙겼습니다. 간판을 떼는 작업이 있었어요. 사다리차가 와서 커피 드림 간판을 뜯어냈습니다. 쾅! 간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6개월 전 자랑스럽게 달았던 그 간판이 이제 쓰레기가 됐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속닥속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망했네. 요즘 카페 진짜 힘들다더니 얼마나 안 된 거야?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마지막으로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청소하고 머신 예열하고 손님 맞이하던 곳.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어요. 끝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걸어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전세집은 유지할 수 없었어요. 보증금 3억 원 중에 2억 3천만 원을 썼으니까 남은 게 7천만 원. 이걸로는 같은 집에 살 수 없었습니다. 월세로 이사 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20평 빌라를 구했어요. 전세 45평에서 월세 20평으로. 집이 반으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사 짐을 싸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그릇들, 명절 때 쓰던 한복,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사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웃 주민과 마주쳤어요. 어디 가세요? 이사 가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웃이 눈치를 챘는지 더 묻지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접은 거 맞지? 역시 망한 거야. 안 됐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61살 남자가 이사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빌라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았어요. 거실이 평수로 7평 정도? 전에 살던 집 거실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구가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파는 너무 커서 버려야 했습니다. 책장도 한쪽 구석에 겨우 들어갔어요. 밤이 됐습니다. 새 집 방바닥에 누웠어요. 벽지에서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옆집 불빛이 보였어요. 담벼락하고 2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서 아내 어깨를 만졌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돌아눕더니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 찾을게. 뭐라도 할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을요? 당신 61살이에요. 누가 뽑아줘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며칠 뒤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60대 나이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그런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괜찮아. 곧 일 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일자리 하나 알아봤어요. 아는 형님이 아파트 경비 자리 있다는데 해보실래요? 경비.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32년 대기업 본부장이 아파트 경비.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면접을 봤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저를 봤어요. 이력서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기업 본부장 출신이세요? 근데 경비를 하시려고요? 네. 뭐라도 해야 해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 본부장 시절 월급의 15분의 1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경비일 시작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나도 일 알아볼게요. 아내는 마트 계산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 만원, 하루 8시간, 한 달 130만 원이었어요. 부부 합쳐서 290만 원. 그게 저희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이었어요. 경비복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비닐을 뜯고 꺼냈어요. 감색 점퍼에 가슴팍에 경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경비복을 입었어요.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32년 동안 양복만 입던 사람이 경비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기업 본부장에서 아파트 경비로 32년 쌓은 경력이 무너지는 데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옆에서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서로 말없이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마트로 저는 아파트로.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어요. 몸 조심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제가 대답했어요. 경비 첫 출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옆 경비실.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둘, CCTV 모니터.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전임 경비가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별거 없어요. 택배 받아주고 쓰레기 분리수거 확인하고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차들이 줄지어 나갔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를 크게 냈지만 대부분 대답이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택배차가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좀 받아주세요. 택배 기사가 박스를 쌓아놨어요. 40개 넘는 박스를 1층 로비로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점심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먹었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임원 식당에서 먹었는데 생각이 났지만 애써 떨쳐냈어요. 오후 2시쯤 입주민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경비 아저씨, 우리 집 전등 좀 갈아줄 수 있어요? 네, 올라가 볼게요. 공구함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15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입주민들 전용이었습니다. 전등을 갈아 끼웠어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커피 한 캔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사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니까 퇴근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차단기를 올려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밤 10시에 교대했습니다. 야간 경비가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1시였어요. 아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요? 저도 괜찮아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차 한 대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렸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전 직장 팀장이었어요. 박성민 팀장. 3년 전 제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팀장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본부장님? 오랜만이야. 여기 사나 보구나.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사 온 지 한 달 됐어요. 박 팀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제 경비복을 봤습니다. 시선이 가슴팍에 경비라는 글자에 머물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박 팀장이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차에 타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경비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팀장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차단기를 올려주며 인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박 팀장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예전처럼 본부장님 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언의 인사만 오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팀장 가족이 나오는 걸 봤어요.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저를 쳐다보더니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저 아저씨 아빠 회사 사람이야? 박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그들이 지나간 뒤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은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박 팀장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입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다시 분리해야 했어요. 500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에 섞여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게 저예요? 확실해요? 반말이었습니다. 네, CCTV로 확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어요. 알았어요.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남자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32년 동안 수백 명을 관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 젊은이한테 반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아내도 힘들어할 게 뻔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팀장이 퇴근하다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아니 이 아저씨, 이거 드세요. 박 팀장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아들었어요. 박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퇴직이에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제가 퇴직하면 뭘 할 수 있을지. 그 말에 뭔가 위로가 됐어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자존심 내려놓고 뭐라도 하면서 사는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부장님, 아니 형님, 힘내세요. 그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변한 건 제 처지였지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32년 쌓은 경험도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경비 일도 익숙해졌고 아내도 마트 일이 익숙해졌어요. 한 달에 290만 원, 월세 7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모았어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빚부터 천천히 갚아 나갔어요. 20년 걸릴 계획이었습니다. 80까지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커피드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과대 광고 상권 중복 불공정 계약. 모두 제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위로가 되면서도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63살이 됐어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3억 원을 잃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내도 옆에 있었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일할 수 있었고 밥 먹을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양복 입고 임원실에 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건네준 커피, 박 팀장의 위로 하루 일을 마치고 아내와 먹는 저녁.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나를 망쳤어요.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직함에 집착했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카페 창업으로 몰아갔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경비 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매일 먹는 메뉴였지만 맛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할머니가 커피도 주시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빌라 옥상 너머로 붉은 하늘이 보였어요.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3억 원을 잃었지만 배운 게 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직함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63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살아있는 한 계속 갈 수 있었어요. 경비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어요.